그 집 가지 마. 들키면 죽어. 엄마, 나 그때 안 죽었어. 근데 나를?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는다니. 무슨 소리인가. 그런데 다음 순간 여자가 내뱉은 한마디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1997년 잠깐 나갔다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27해 동안 기다리고 찾고 포기하고 또 기다렸던 그 이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여자의 지갑에서 나온 신분증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아영 생년월일도 달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진짜 딸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왜 이 여자는 어머니를 찾아온 것인가. 27회의 기다림, 믿었던 가족의 배신, 그리고 끝까지 숨겨진 진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제주 서귀포의 겨울바람은 유독 매섭습니다. 육지의 바람과는 결이 다르죠.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사람의 속을 후벼 파는 듯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이 섬에서 7년을 살아온 강순자는 이제 그 감각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를 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올해로 72이 된 순자는 올레길 7코스 초입에 자리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라고 부르기엔 소박한 공간이었죠. 테이블 4개, 의자 12개, 그리고 창가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가 전부였습니다. 메뉴라고 해봐야 귤차와 아메리카노, 가끔 손님이 원하면 끓여주는 반죽이 고작이었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6시에 카페 문을 열고 7시가 되면 귤차를 끓였습니다. 귤 껍질을 말려서 우려낸 차는 순자가 이 섬에서 배운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귤이라고 하면 그저 겨울철 과일 정도로만 여겼는데 제주에 와서야 귤이 이 땅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알게 됐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순자는 어김없이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카페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걸어두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7코스는 외돌기에서 시작해 월평포구까지 이어지는 길인데 순자는 그 중에서도 바위 구간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그 위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머릿속을 비워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걷지 않으면 생각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더더욱 그랬죠. 남편 강병호는 3년 전 겨울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단받고 6달 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각오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뒤였으니까요. 순자는 걸으면서 습관처럼 주머니 속 낡은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랬지만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이미지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찍은 사진이었죠. 텔레비전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그리고 남편 품에 안긴 갓난아기 그 아기가 바로 순자의 딸 강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그해 봄에 태어났습니다. 순자가 34살이던 해였죠. 늦둥이였지만 그래서 더 귀했습니다. 병호는 딸을 처음 안았을 때 울었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우리 보물이라고 중얼거리면서요. 지연이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웃음이 많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순자는 지연이에게 작은 은색 펜던트를 선물했습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 안쪽에 가족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옛날 스타일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그 펜던트를 목에 걸고 엄마 이거 평생 안 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순자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IMF라는 단어가 쏟아졌고, 순잔의 가정도 그 파도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병호가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돈이 돌지 않았고 결국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첫걸음을 뗀 집 병호가 매일 아침 신문을 읽던 집 순자가 김장을 담그던 집, 그 모든 기억이 담긴 공간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은 차라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지연이는 그때 21살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과외까지 했습니다. 순자는 딸에게 미안해서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못나서 그래. 엄마가 못나서라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 지연이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이는 점퍼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조심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안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었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지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성인 실종이라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출 아닙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자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왜 가출을 해요, 왜? 수색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단서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젊은 애가 집 형편 어려우니까 도망간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말들이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병호는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소주를 마시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순자에게 화를 내기도 했고,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지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서울을 떠났습니다. 병우와 함께 제주로 내려온 것이 2019년 봄이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지연이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마다, 버스 정류장마다, 편의점마다 딸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섬으로요. 제주에서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병호는 제주에 와서도 술을 끊지 못했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몸을 학대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지연이를 잃은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병호가 세상을 떠난 뒤 순자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친척이라고 해봐야 병호 쪽 사촌들 뿐이었는데 그들과는 오래전에 연이 끊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순자가 끊었습니다. 지연이가 사라진 뒤 그들 중 누구도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순자에게 남은 건 이 작은 카페와 올레길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순자는 바위 구간을 걸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바람이 뺨을 때리고 파도 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그래 살아야지. 그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주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걸음을 옮기기 위해 되뇌는 주문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순자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바람의 사진이 펄럭였습니다. 지연이의 얼굴 갓난아기 때의 통통한 볼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연아, 엄마 오늘도 걷는다. 너 만날 때까지 걸을 거야.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미 딸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27회가 지났습니다. 살아있다면
48살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순자의 기억 속 지연이는 영원히 21살에 멈춰 있었습니다. 점퍼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서던 그 모습 그대로요. 그런데 그 평범한 오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바위 구간을 지나 완만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저 앞길가 풀숲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들개인 줄 알았습니다. 제주에는 떠돌이 개들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건 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풀숲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거칠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머리칼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얼굴은 백지처럼 창백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쫓기다가 쓰러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순자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괜찮수까? 제주 사투리가 섞인 말투가 튀어나왔습니다. 7년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말이었죠. 순자는 허리를 숙여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자는 눈을 반쯤 감은 채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마셔봐요, 물이에요. 여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그 집까지만 들키면 죽어. 순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 떨리는 입술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여자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려봐요.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여자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꿈속에서 오래 묻어둔 이름을 꺼내듯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나 지연이야. 순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물병이 미끄러져 돌바닥 위로 굴러갔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여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지연이라고 했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 그랬소다? 다시 한번 말해봐요. 하지만 여자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떨궈지고 숨소리만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여자를 붙들고 흔들었습니다. 아가씨 눈 떠봐요. 제발 눈 떠봐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27회 동안 꾹꾹 눌러놨던 무언가가 갑자기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평범했던 오후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순자는 쓰러진 여자를 없다시피 해서 카페로 데려왔습니다. 72세의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힘이 솟아났습니다.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여자를 카페 안쪽 소파에 눕히고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칼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자 이마와 눈썹이 드러났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여자의 이목구비를 살폈습니다. 눈썹 끈 모양 오른쪽 볼에 있는 아주 작은 점, 그리고 턱 아래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 어릴 때 자전거에서 넘어져 생긴 흉터였습니다. 지연이가 7살 때 생긴 거였죠. 순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여자의 얼굴은 분명 낯설었습니다. 27회라는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순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덮인 것처럼 그 아래에 순자가 기억하는 얼굴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따뜻한 귤차를 끓여 여자의 입술에 조금씩 대주었습니다. 여자는 반쯤 의식이 돌아온 듯 눈을 깜빡였지만 아직 또렷하게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리기만 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어요.
순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순자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27회 동안 이 순간을 꿈꿨습니다.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부르는 장면을요. 수천 번, 수만 번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언제나 상상일 뿐이었고, 현실은 언제나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연이라고 말한 여자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여자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얼굴을 보자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올레길 근처 카페예요. 내가 운영하는데요. 아가씨가 길에서 쓰러져 있었어서 데려왔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물었습니다. 아가씨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여자는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순자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간절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 오래전에 딸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지? 이 여자가 어떻게 그걸 알지? 있어요. 1997년에 내 딸이 사라졌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 애에 사라졌어요. 누군가에게 끌려갔어요. 순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끌려갔다니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끊겨 있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것들이 흐릿해요. 확실한 건 누군가 저를 트럭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집에 갇혔어요. 그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바꿨어요. 제 과거를 지웠어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인신매매, 감금, 이름을 바꿨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자가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은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이라고만 불렀어요. 저를 다른 집으로 넘겼어요. 돈 받고요. 돈 받고?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저를 팔았어요. 사람을 물건처럼 팔았어요. 팔았다. 그 단어가 순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을 팔았다고? 누가? 왜?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진짜 이름 말이에요. 여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하영이라고 불렀어요. 김하영이라고요. 근데 가끔 꿈에서 다른 이름이 들려요. 무슨 이름? 순자가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지연 강지연. 순자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7회 동안 삼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자도 울고 순자도 울었습니다. 카페 안이 두 사람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순자는 여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연아, 진짜 지연이 맞니? 진짜 내 딸 맞니? 여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어요. 기억이 너무 흐릿해서요. 근데 어머니 얼굴은 기억나요. 이 얼굴은 분명히 기억나요. 순자는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27회 동안 꿈에서만 안았던 딸의 온기가 지금 순자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격도 잠시 순자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까 이 여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순자는 테이블 위에 떨어진 지갑을 봤습니다. 안쪽 주머니에 낡은 신분증 같은 카드가 있었는데 거기 적힌 이름은 김아영이었습니다. 생년월일도 지연이와 달랐습니다.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지연이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만약 지연이가 아니라면 왜 이 여자는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 그때 카페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사내 둘이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훑어보며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말투는 서울 사투리였습니다. 여기 혼자 계세요? 사내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카페를 운영하면서 배운 것이었죠. 낯선 손님에게는 일단 웃어 보이는 게 sak책이었습니다. 손님은요? 커피 한 잔 하실란가요? 순자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시선은 카운터 위에 놓인 담요로 향했습니다. 아까 여자에게 덮어줬다가 벗겨둔 담요였죠. 사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젊은 여자 하나 들어오지 않았어요? 순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동네 할망들만 오는디요. 젊은 사람들은 저 아래 관광지 카페로 가죠. 사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슬그머니 카운터 아래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리리를 누르려는 찰나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포가 얼굴 전체에 퍼졌습니다. 여자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또렷하게요. 엄마 거짓말 치면 안 돼. 그 사람들 나 잡으러 왔어. 순자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올레길에서 들키면 죽어라고 말했던 것 땀에 젖어 쓰러져 있던 것 공포에 질린 눈빛 이 여자는 진짜로 쫓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쫓던 자들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사내가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영씨 왜 이러세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어서 돌아가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 다시는 안 가. 사내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사내가 여자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아가씨 안 가겠다잖아요. 왜 자꾸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내가 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집안일이에요. 상관 마세요. 집안일? 집안일이면 이렇게 무섭게 쫓아다니나요? 순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27해 동안 딸을 잃고 살아온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내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습니다. 그가 순자를 밀어내려는 순간 여자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와요, 얼른. 여자가 순자를 이끌고 카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따라갔습니다. 도망치게 해줄 것인가 모르는 척 외면할 것인가 순자는 이미 선택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뒷문을 열고 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여자의 손을 꼭 잡고 달렸습니다. 72세의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쪽이에요, 따라와요. 순자가 앞장섰습니다. 이 동네는 순자가 7년 동안 걸어온 곳이었습니다. 골목 하나하나가 손바닥처럼 익숙했습니다. 관광붐 때 지어놓고 비어있는 펜션 골목. 귤밭 사이의 좁은 샛길 마을 어르신들만 아는 지름길 순자는 그 길들을 따라 여자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바닷바람과 귤밭 냄새 사이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순자는 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27해 만에 딸을 찾은 건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순자가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폐쇄된 펜션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어요. 저 사람들 여기까지는 못 찾아올 거예요. 여자도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와 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자는 문을 닫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 얘기해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뭐요? 그 사람들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제가 도망쳤으니까요. 순자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27회 동안 도망쳐왔습니다. 딸을 잃은 고통에서, 죄책감에서, 현실에서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순자는 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창고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폐쇄된 펜션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바닥 녹슨 공구들, 그리고 한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가구들 관광업이 시들해지면서 버려진 공간이었죠. 순자는 이 창고를 예전에 산책길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오늘은 도피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구석에 있던 낡은 의자를 끌어다가 여자에게 권했습니다. 여기 앉아요. 조금 쉬어야 해요. 여자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여자 옆에 쪼그려 앉아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죠? 하영 씨라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하영, 그 사람들이 저한테 붙여준 이름이에요. 언제부터 그 이름으로 살았어요? 여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렸어요. 처음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름을 부르면 혼났어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빼앗긴 아이 과거를 지워버린 아이 그게 내 딸이었을까?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줬어요. 맛있는 것도 주고 예쁜 옷도 사줬어요. 근데 점점 달라졌어요. 어떻게? 제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렸어요. 밥도 안 줬어요. 어느 날은 지하방에 가뒀어요. 며칠 동안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도망치려고 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번요, 근데 번번이 잡혔어요. 잡히면 더 심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협박했어요. 뭐라고? 도망치면 바다에 버린다고요. 다른 애들처럼요.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애들? 그 말은 이 여자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애들이 더 있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있었어요. 저보다 어린 애들도 그 애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물어보면 안 된다고, 알면 안 된다고.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왜 몰랐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도망쳤어요? 순자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집에 감시가 느슨해진 틈이 있었어요. 제가 아픈 척했어요. 계속 토하고 열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시 병원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도망쳤어요. 그러고 제주까지 온 거예요? 내 제주에 그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 여자는 눈을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처음 그 집에 넘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제주에 산다고 다른 애들한테 들었어요. 순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주에 산다고? 그게 누구지? 그 사람 이름은 알아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근데 얼굴은 기억나요. 아주 가끔
그 집에 왔거든요. 돈 받으러요. 순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실종 인신매매 제주에 사는 누군가 하지만 아직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은색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옛날 스타일의 펜던트였죠. 순자는 그 펜던트를 보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그건가? 이거 어디서 났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제 목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했는데 저는 이것만큼은 안 뺏겼어요. 이게 저한테 남은 유일한 거예요. 순자는 손을 뻗어 펜던트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쓸어봤습니다. 안쪽에 미세한 흠집체인 연결 부위에 꺾인 순자가 지연이에게 사줬던 그 펜던트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 펜던트 자체였습니다. 순자는 펜던트를 열어봤습니다. 안쪽에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흐릿했지만 세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아기 병우와 순자 그리고 갓난아기 지연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건 내가 지연이한테 사준 거야.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내가 직접 골라서 사준 거야. 여자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 진짜... 그래, 너 내 딸이야. 내 지연이야. 순자는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먼지 쌓인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7회 만의 재회였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격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을 때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포기 안 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여자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요? 제가 도망쳤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면 어머니도 위험해요. 저를 도와줬으니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27해 동안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제 겨우 찾았는데 위험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위험하면 같이 위험하면 되죠.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이제부터는 지연이라고 부를게요. 하영이 아니라 지연이 내 진짜 이름으로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27해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되찾은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에서 나와 순자의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사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곳을 수색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순자는 카페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요. 내일 경찰에 신고하죠.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안 돼요. 왜요? 그 사람들 경찰한테도 뭔가 있어요. 예전에 신고한 적 있는데 오히려 저만 더 혼났어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범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선 증거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요. 증거라면 서류 같은 거요. 저를 넘길 때 썼던 서류 입양 서류라고 했는데 가짜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끌려온 다른 애들 기록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그래,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경찰에 가도 믿어줄 테니까요. 그때 순자의 시선이 우편함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등기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바쁜 아침에 확인하지 못하고
하고 넘겼던 것이었죠. 순자는 등기를 꺼내 봉투를 뜯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이었습니다. 가족관계정정 신청 관련 안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펼쳐보자 맨 아래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연 사망 처리. 순자의 손에서 종이가 바스러졌습니다. 사망 처리. 누가? 왜? 순자는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1997년 실종 신고 후 2000년에 실종자 사망 처리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청인 강태식. 강태식 그 이름을 보자마자 순자의 기억 속에서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호의 사촌, 형 예전에 집안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 병호가 사업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줬다던 사람. 순자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식 그 남자가 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가? 순자는 여자를 돌아봤습니다. 아니, 지연이를 돌아봤습니다. 지연아, 너를 그 집에 처음 넘긴 사람, 그 사람 얼굴 기억난다고 했지?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 혹시 맞아? 순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 태식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를 트럭에 태웠어요. 순자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 병호의 사촌 명절마다 웃으며 인사하던 그 남자가 자기 딸을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카페 소파에 누운 지연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는 쉼없이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태식, 강태식 그 이름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병호보다 5살 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 집안은 가까웠고 명절이면 늘 함께 모였습니다. 태식은 사업을 크게 하는 편이었고 병호는 늘 그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외환위기 때 병호의 사업이
무너졌을 때도 태식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식구끼리 뭘 그래 나중에 갚으면 되지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지연이를 팔았다? 순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돈? 설마 빚 때문에?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순자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오형식 동네 파출소 출신의 경비원이었습니다. 67살이었고, 제주에 내려와 살기 시작한 건 순자보다 조금 먼저였습니다. 방범 때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꽤 거친 일도 처리했다고 자랑하곤 했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순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순자는 형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식 씨, 나 순자예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형식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순자 씨가 부탁하면 뭔들 못하겠수가 무슨 일인데? 순자는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딸이 나타났다는 것, 그 딸이 위험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형식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수다. 저녁에 그쪽으로 가겠수다. 일단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자 형식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를 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가씨가 그 딸이오가?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27회 만에 찾았어요. 형식은 지연이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가씨 고생 많았수다. 이제 걱정 말아요.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낯선 사람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배신당하며 살아온 아이니까요. 세 사람은 카페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순자는 태식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 사망 처리 서류가 도착했다는 것
지연이를 쫓는 사내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형식은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우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우가?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어요. 예전에 한 번 신고했다가 오히려 더 큰일 났어요. 형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증거를 먼저 모아야겠소다. 증거 없이 경찰 가봐야 소용없어요. 순자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태식이가 뭘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요. 세 사람은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태식의 행적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 산다고 했으니 어딘가에 거처가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를 쫓는 사내들의 정체도 알아내야 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다 같이 있어요. 내일부터 움직이죠. 순자가 말했습니다. 형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밤하늘은 별이 총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죠. 순자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이가 사라졌던 그날 밤에도 하늘에는 별이 있었을까? 그때 바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자국 소리 같았습니다. 순자는 몸을 움츠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카페 뒷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형식이 눈을 떴습니다. 지연이도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세요? 형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거칠게요. 형식이 손전등을 들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나가볼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요. 형식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지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잠시 후 형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태식 형님 어쩐 일로.
순자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태식 그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지연이를 카운터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숨어 있어 나오지 마.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지연이는 몸을 웅크리고 카운터 뒤에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느긋한 표정이었습니다. 뒤에는 낮에 봤던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식도 함께였습니다. 순자는 형식을 바라봤습니다. 형식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피했습니다. 형식아, 너까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태식이 순자 앞에 섰습니다. 30년 가까이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찌고 머리카락이 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순자야.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평온해서 더 끔찍했습니다. 왜 네가 여기 있어? 순자가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냐고? 그건 내가 물어야 할 것 같은데, 순자야, 왜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어? 쓸데없는 일? 내 딸을 찾는 게 쓸데없는 일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딸? 무슨 딸? 지연이, 내 딸 지연이. 네가 팔았잖아. 순자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7회 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태식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팔았어.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왜 그랬어? 왜라니, 돈이 필요했으니까. 태식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병원이가 비치고 쫓기던 거 기억하지? 그 빚 중에 내 돈도 있었어. 근데 병원은 갚을 능력이 없었고 나는 손해보기 싫었어. 그래서 내 딸을 팔았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팔았지 정확히는 입양서리로 돌렸어. 부잣집에 애 하나 넘기면 빚이 정리되거든. 너희는 어차피 버틸 힘도 없었고, 순자는 몸이 휘청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가족인데 가족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족? 가족이 뭔데?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 순자야. 태식의 말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업 거래를 이야기하듯 담담했습니다. 그때 카운터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가 몸을 움직인 모양이었습니다. 사내들이 즉시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 있구나. 사내 중 한 명이 카운터 뒤로 손을 뻗어 지연이를 끌어냈습니다. 지연이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사내의 힘에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나 놓으라고.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순자가 달려가려는 순간 다른 사내가 순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할머니. 태식이 지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닥쳐, 네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고야. 지연이의 입술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순자는 그 장면을 보며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순자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너도 가만히 있어. 이건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애초에 몰랐으면 그냥 모르고 살았어야지.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고할 거야. 경찰에 다 말할 거야. 태식은 웃었습니다. 신고? 뭘? 증거 있어? 27년 전 일인데 누가 믿어주겠어? 서류가 있어. 사망 처리 서류. 태식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그 서류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법적으로는 지연이가 죽은 거야. 여기 있는 건 김아영이지.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식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으로 지연이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다른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태식이 사내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데려가. 사내들이 지연이를 끌고 카페 밖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순자는 그 소리에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팔을 붙잡은 사내를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형식이 움직였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형식이 태식 앞에 섰습니다. 태식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왜? 이건 너무 가는 것 같수다. 순자씨까지 건드리면 일이 커질 수 있어요. 태식은 잠시 형식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순자는 일단 놔둬. 사내가 순자의 팔을 놓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식이 순자 앞에 섰습니다. 순자야, 좋게 말할 때 가만히 있어. 경찰이고 뭐고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면 너한테는 손 안 대, 알겠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식은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형씨가 여기 좀 지켜. 순자가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연락해. 형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과 사내들이 지연이를 데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연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27회 만에 찾은 딸이 다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형식이 순자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나도 빚이. 순자는 형식을 올려다봤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빚 때문에 이러는 거야? 형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식 형님한테 많이 졌어. 갚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순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그래, 다들 돈 때문에 사람을 파는구나. 사람 목숨이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형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지만 어떻게든 서야 했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딸을 다시 찾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주의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바람 속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요. 지연이가 끌려간 뒤 카페 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형식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순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바람 소리만 창문을 때렸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태식 형식 빚배신, 그리고 지연이 27회 전 지연이가